10년 만에 다시 선 그 집 대문 앞. 손에 든 가방 속엔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몇 벌의 옷까지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분명 처음 오는 집인데 현관 앞 화분의 위치까지 낯익었습니다. 대문 옆 우편함에 붙은 낡은 스티커까지도요.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윤정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 또 가장 따뜻했던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10년 전, 저는 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고 비 오는 밤 가방 하나 들고 거리로 내몰렸죠. 그 후 저는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식당 설거지, 공장 야간 근무, 새벽 청소까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운명이란 게 참 묘합니다. 10년이 지나 저는 다시 이 집 문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이번엔 며느리가 아니라 요양보호사로요. 그리고 그 집 안에는 한때 저를 내쫓았던 바로 그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시죠? 복수일까요? 아니면 용서일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아마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였어도 그랬을 거야.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그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나온 건 시댁 막내 작은아버님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죠. 당연합니다. 10년 전 저는 28이었고 지금은 38입니다. 머리는 반백이 섞였고 손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놨으니까요. 요양보호사로 오신 분 맞죠? 네, 김윤정입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즐겨 쓰던 동백기름 냄새,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장롱, 벽에 걸린 가족 사진. 그 사진 속엔 저도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로요. 하지만 그건 진짜 웃음이 아니었죠. 어머니 방은 안쪽입니다. 작은아버님이 앞장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안방문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그 사람, 한때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그 사람, 바로 저희 시어머니 박명자였습니다. 중풍으로 반신이 마비된 그녀는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엔 침이 흘러내렸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죠. 10년 전 그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누구요? 그녀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요양보호사 김윤정입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물끄러미 쳐다봤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보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뜨겁게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묘한 안도감인지. 작은아버님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3개월 전 쓰러졌고 병원에선 중풍 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인 제 전 남편 정우는 사업 실패 후 외국으로 도망갔고 집안은 파산 직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양원도 못 보내고 집에서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혹시 우리 집에 오신 적 있으세요? 작은아버님이 물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순 없었죠. 아직은요. 첫날 밤, 저는 시어머니 옆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죠. 머릿속엔 1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저는 가방 하나 들고 이 집을 나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돌아본다면 주저앉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는 다시 이 집에 있습니다. 이번엔 다른 이름으로, 다른 자격으로요. 운명이 저를 다시 이곳으로 데려온 이유가 뭘까요? 복수일까요? 아니면 용서를 배우라는 걸까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0년이 지났어. 난 이제 예전의 윤정이가 아니야. 하지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렸죠. 모든 게 기계적이었습니다. 감정을 실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가끔 제 얼굴을 유심히 쳐다볼 때가 있었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이 사람은 저를 어떻게 대했던가? 결혼한 건 28살 때였습니다. 남편 정우를 만난 건 직장 동료의 소개였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착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후에 알았죠. 그는 착한 게 아니라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명자는 첫 만남부터 저를 마땅치 않게 보셨습니다. 제가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마지못해 허락했죠.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하객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집안은 별로지만 착하고 순해서 선택했어요. 순하다는 건 결국 만만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지옥이 시작됐죠.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처럼 대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시댁 식구들 아침을 준비해야 했고 빨래와 청소는 당연히 제 몫이었습니다. 설거지가 조금이라도 덜 되어 있으면 그녀는 제 방문을 벌컥 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이걸 설거지라고 했어?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남편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갈 뿐이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 집에 시집 온 걸까?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시어머니도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남편도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 큰일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끼던 금고에서 돈이 사라진 겁니다. 500만 원이었죠.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온 집안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심의 화살은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윤정이가 훔쳤을 거야. 분명히 그래. 저는 황당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온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 저를 신문했습니다. 윤정아, 솔직히 말해. 너가 가져간 거 맞지?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그럼 누가 가져갔어? 이 집엔 너밖에 없었잖아. 저는 억울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죠. 남편 정우조차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도둑을 집에 둘 순 없어. 어머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정말... 닥쳐. 나가라니까. 그날 밤, 저는 비 오는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이삿짐 트럭도 부를 수 없었죠. 돈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가방 하나 들고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본다면 주저앉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세상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침대에 누운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당신은 제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았죠.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진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집에서 쫓겨난 후 저는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죠. 친정은 진작에 연을 끊었고 친구들에게 연락할 면목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월세 25만 원짜리 작은 방. 창문도 없고 환기도 안 되는 곳이었지만 그게 제가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력서를 들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죠. 경력도 없고 나이도 애매했으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을 헤매다가 겨우 식당 주방 보조 일을 구했습니다. 하루 8시간, 최저임금. 설거지와 청소가 주 업무였죠. 처음엔 버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주방은 뜨거웠고 기름때는 끈적했습니다. 손은 세제에 짓무르고 발엔 물집이 잡혔죠. 그래도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밤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렇게 하루에 4시간만 자며 살았습니다. 몸은 망가져갔지만 포기할 순 없었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편의점에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오시더니 삼각김밥 하나를 계산하셨죠.
그런데 할머니가 돈을 꺼내다가 그만 넘어지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달려가 부축해드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고맙네, 아가씨. 요즘 다리에 힘이 없어서 말이야.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의자에 앉혀드리고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한참을 손을 잡고 계셨죠. 그날 이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낮엔 일하고 밤엔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인터넷 강의를 들었죠.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격증을 땄습니다. 자격증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뭔가를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맡은 어르신은 치매를 앓고 계셨습니다. 매일 같은 질문을 하셨고 가끔 화를 내기도 하셨죠. 하지만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며 저는 이상한 걸 깨달았습니다. 미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분노도, 남편을 향한 원망도요.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다 늙고 약해지는구나. 그 깨달음이 저를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복수를 생각하던 마음이 어느새 용서를 고민하는 마음으로 바뀌어갔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요.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윤정이가 아니었습니다. 손엔 굳은 살이 박혔고 머리엔 반백이 섞였지만 마음만은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요양센터에서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담당자가 주소를 불러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주소. 10년 전 제가 쫓겨났던 바로 그 집이었으니까요. 그 집에 다시 발을 들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시어머니의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기고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했죠. 아니, 알아보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집안 분위기는 참담했습니다. 한때 이 집은 부유했습니다. 거실엔 비싼 가구들이 즐비했고 벽엔 해외여행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구는 낡았고 사진들은 빛이 바랬습니다. 무엇보다 집 안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작은아버님은 낮엔 일을 나가고 저녁에야 잠깐 들렀습니다. 그나마도 피곤한 얼굴로 몇 마디 건네고는 금방 자리를 떴죠. 결국 이 집엔 시어머니와 저 단둘뿐이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공허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좋던데요.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돌렸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날 밤, 작은아버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 형편이 어떤지 아시죠? 네, 대충은 들었습니다. 형님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빚이 어마어마하게 쌓였고 결국 야반 도주를 했죠. 형수님도 이혼하고 떠났고요. 작은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쓰러지셨어요. 그 후론 계속 저 상태고요. 사실 요양원에 모시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작은아버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온통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시어머니, 아들들과 손자들, 그리고 그 사이에 저도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저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어색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 집에서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저는 사진첩을 덮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사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힘겹게 상체를 일으키며 사진첩을 가리켰습니다. 보고 싶으세요? 저는 사진첩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장에서 멈췄습니다. 바로 제가 나온 결혼식 사진이었죠. 이 사람. 어머님, 이 사람 기억나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뭔가를 필사적으로 떠올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그 사진 속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제 모습도요. 10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이 집에 있습니다. 다만 다른 이름으로, 다른 자격으로요. 이게 운명일까요? 아니면 복수의 기회일까요? 저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이 집의 모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의 약 복용 시간,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것들,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외로운지도요. 어느 날, 저는 약을 챙기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약을 바꿔치기 하면 어떻게 될까? 손이 떨렸습니다. 약통을 들고 있는 제 손이 말이죠. 10년 전, 이 사람은 저를 도둑으로 몰아 내쫓았습니다. 증거도 없이 제 말 한마디 듣지 않고요. 그 후 저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밥을 굶고 잠을 못 자고 손과 발이 짓무르도록 일했죠.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제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약을 주면 살고 안 주면 죽습니다. 제가 밥을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습니다. 완벽한 복수의 기회가 아닐까요? 저는 약통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약을 제대로 챙겼습니다. 복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녀와 똑같아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밥을 먹이며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입을 벌리고 죽을 받아먹는 그 모습. 한때 모든 걸 지배하던 사람이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밥 한 숟가락도 먹지 못합니다. 이게 복수일까요? 아니면 인생의 무상함일까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힘이 없는 손이었지만 악착같이 놓지 않았죠. 윤정.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드디어 알아본 걸까요? 네, 어머님.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윤정이, 맞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접니다. 아내. 그 한마디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이 먹먹해졌죠. 어머님, 괜찮습니다. 아니, 야, 내가 너무 못됐어. 그녀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금고, 돈, 너가 아니었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럼 누가 가져간 겁니까? 정우, 야, 빚 때문에.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남편 정우가 훔쳤고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들을 감싸기 위해 저에게 죄를 덮어씌운 거죠. 왜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체면 때문에 아들 지키고 싶었어. 그녀는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화가 나야 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돌려달라고 소리쳐야 했죠.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우세요. 윤정아, 용서 해줄래? 용서.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과연 저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10년의 고통을, 10년의 눈물을, 10년의 외로움을 말이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약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쉽지만 용서는 어렵구나. 시어머니가 진실을 고백한 후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볼 때마다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저는 그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아직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으니까요. 며칠 후 작은아버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거실에 앉은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형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정우 씨가요? 네, 돈을 보내달랍니다.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미천이 필요하다고. 작은아버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도 팔아야 할 판인데 무슨 돈으로 보냅니까? 형님은 정말 끝까지.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우 씨는 어머님 상태를 아시나요? 말씀드렸죠. 근데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냥 나중에 가볼게라고만 하고. 작은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들어 있었고 숨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투성이에 핏줄이 도드라진 손. 한때 저를 때렸던 그 손이었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왜 저를 그렇게 미워했을까? 정말 집안이 별로여서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깼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식사를 준비했죠. 죽을 먹이는 동안 그녀가 말을 꺼냈습니다. 윤정아. 네, 어머님. 내 이야기 들어줄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한때 며느리였다고 했습니다. 시집살이가 정말 힘들었다고요. 시어머니한테 온갖 구박을 받으며 살았대요. 그래서 다짐했어. 내가 시어머니 되면 절대 안 그러겠다고. 하지만 막상 시어머니가 되니 자신도 모르게 똑같이 했다고 합니다. 미안해. 나도 피해자였는데 너를 피해자로 만들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결국 악순환이었던 거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그 가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윤정아, 용서 못 해줘도 괜찮아.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 뭔데요? 너는 나처럼 되지 마. 제발.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윤정아. 이렇게라도 돌아와줘서.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건 뭘까?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결국 불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저도 불완전합니다. 완벽한 피해자도 완벽한 가해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상처받고 상처 주며 살아가는 불완전한 인간들일 뿐입니다. 그 깨달음이 저를 조금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돌봤습니다.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보살핌이었죠. 아침마다 그녀의 얼굴을 닦아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손을 마사지해줬습니다. 그녀는 저를 볼 때마다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고 저는 괜찮다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어느 날 날씨가 좋았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시어머니를 태우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부드러웠죠. 어머님, 날씨 좋죠? 응, 좋구나.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윤정아. 네, 다음 생 있을까?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는 내가 너를 딸로 맞아도 될까?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러세요, 어머님. 저도 좋습니다. 고마워, 정말.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따뜻하게요. 그날 밤,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졌고, 의식이 흐려졌죠. 저는 급히 작은아버님께 연락했고, 우리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오래 버티기 힘드실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작은아버님은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곁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병실에서 시어머니는 희미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윤정아. 네, 어머님. 여기 있어요. 고마워. 너 같은 사람 만나서. 천만에요, 어머님. 행복해라, 윤정아.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길.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끝까지 옆에 있을게요. 응, 알아.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친척들도 몇 명 오지 않았고 남편 정우도 끝내 나타나지 않았죠. 저는 상주는 아니었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누군가는 지켜야 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복수였을까? 아니면 용서였을까?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짊어진 미움의 무게가 내려갔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작은아버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어머니는 외롭게 돌아가셨을 겁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형수님인 거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요. 얼굴이 많이 변하긴 했지만 눈빛은 그대로더라고요. 그럼 왜?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선생님도 이유가 있으실 테니까요. 작은아버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아니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마음이 편합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안에 뭔가 달라진 게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이름으로 작은 복지센터를 차리기로 한 겁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은 많지 않았지만 은행 대출을 받고 정부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후 작은 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윤정복지센터였죠. 노인들을 위한 돌봄 시설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개소식 날 몇몇 어르신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돌봤던 분들이었죠. 그분들은 제 손을 잡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윤정 선생,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멋진 곳을 만들다니. 감사합니다. 모두 어르신들 덕분입니다. 센터를 운영하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어르신들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게 즐거웠고 그분들을 돌보는 일이 보람찼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물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왜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누군가의 따뜻함이 저를 살렸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참 좋은 마음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센터 사무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죠. 다음 생엔 내가 내 딸로 와주겠니?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이해해요. 당신도 힘드셨다는 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왠지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작은아버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댁집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쓴 편지였죠.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아, 이 편지를 내가 읽을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꼭 전하고 싶었어. 너는 좋은 사람이야. 내가 너를 힘들게 했지만 너는 끝까지 나를 돌봐줬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 진짜 강한 사람은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야. 너는 그런 사람이었어. 고마워, 윤정아. 그리고 미안해. 부디 행복하렴. 편지를 읽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이었죠.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용서했어요. 이제 우리 모두 편하게 쉬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을 봤습니다. 그리고 매일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을 돌봤습니다. 어느 날 센터에 새로운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할머니였죠. 할머니는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윤정입니다. 윤정, 참 좋은 이름이네요. 고마워요, 윤정씨. 천만에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잘 돌봐드릴게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더 이상 저를 붙잡지 않습니다. 대신 그 상처가 누군가를 돌보는 힘이 되었습니다. 복수보다 강한 건 용서였습니다. 미움보다 강한 건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쓰러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라는 걸요.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며느리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말이죠. 그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인생은 길고 세월은 많은 걸 바꿉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따뜻함입니다. 그 따뜻함을 잃지 마세요.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니까요. 저는 오늘도 센터 문을 열고 어르신들을 맞이합니다. 웃으며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팠던 그 세월이
결국 누군가를 살리는 시간이 될 줄은 몰랐어.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복수는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날이 오길 바랍니다.